역사 1. 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 시작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를 보시면은 6권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 시리즈 1, 2, 3, 4권으로 차례대로 매칭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6권에는 근현대사 시리즈 1권이 들어가 있죠. 7권에는 근현대사 시리즈 2권이 들어가 있고 8권에는 근현대사 3권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책 마지막 9권에는 근현대사 시리즈 4권이 있습니다. 다 제목을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면은 1권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서 부제로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45년 8.15 해방까지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2권은 참혹했던 비극의 역사 1948년 제주 산업 사건. 원래는 처음 우리가 발간한 책의 이름은 제주 사상 폭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뭔가 좀 접근의 폭을 넓히자라고 해서 원로 목사님이 4.3 사건으로 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같이 봐야 될 것은 부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사건. 이때는 폭동이라는 말을 부제로 있기 때문에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3권은 여수 14연대 반란, 여수 순천 사건 1948년 10월 19일이라는 것이 제목이죠. 또 4권은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그래서 근현대사 시리즈는 원래 준비하시려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시다 보니까는 그 원인이 구한말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차례대로 처음을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 짚어서 이제 6.25 전쟁이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요. 그게 뭐 현대 발달되었고 옛날에는 발달되지 않았고 그런 차이, 기술적인 그런 삶의 모양이 다를 뿐인 거지 그 인간의 기저를 흔들고 있는 사상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제대로 직시를 하라라는 면에서 근현대사 시리즈를 다급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자서문은 안 읽잖아요. 저는 저자서문, 요즘에 저자서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는데 구속사 시리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도 저자서문이 너무 좋습니다. 1권 저자서문 중에서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3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큰 전쟁이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누구나 다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잔인하고 숨기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짓밟혔기 때문에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럴수록 그 실상을 바로 알아서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에 크게 사건도 있었지만 그만큼 크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역사의 이정표였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심각한 현대사의 왜곡이 있죠. 역사, 그러니까 출판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왜곡된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미 그 역사에 관련된 그 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계각층이 너무 좌파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접촉하는 사람마다 공산당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이걸로는 책이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시도부터 다 그 길이 막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시도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하셨었는데 같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고르고 골라서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 역시 사상이 클리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는 책을 만들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뿌리는 식의 그런 책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왜곡됐고 또 좌편향 되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한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상들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공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좌초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뼈아픈 역사지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개인과 민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파괴력, 또 그에 따른 폐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번의 목적은 4번으로 향해 가고 있다. 목적과 방향은 4번이다. 6.25 전쟁. 또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헤쳐야 된다. 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만 보고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침착하게 그 시작부터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을 보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 그럼 그때 일본이 침략했기 때문이냐? 그것만이냐 단순히? 그러면은 우리는 빌미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느냐? 빌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틈이 있으니까는 들어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원롱쌤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조그만 틈이 있으면은 뱀은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늘구멍으로 소도둑이 들어온다라는 속담이랑 같이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틈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우리나라와 세계의 정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라고 하는 거는 1800년부터 1899년까지를 19세기라고 하죠. 100년이 한 세기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정조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구한말로 해서 세도 정치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조가 죽은 해가 1800년이에요. 정조가 딱 죽은 해부터 시작해서 19세기가 열린 거죠. 그래서 정조가 죽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세도 정치가 드디어 활개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동김씨, 풍양족씨, 남해홍씨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주도적으로 그 세도 정치를 이끌었던 성씨는 안동김씨죠. 그래서 순조의 아내가 순원왕후로 추존이 되었는데 이 순원왕후라는 사람은 김조순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김조순이 바로 안동 김씨의 영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세도 정치의 핵심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래서 안동 김씨는 거의 60년 이상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조 이후에 순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헌종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철종입니다. 그래서 이 3대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수렴청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순원왕후예요. 그리고 철종 같은 경우는 우리 몇 년 전에 드라마 철인왕후 있었죠. 실제 철인왕후가 후궁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철종 때도 이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렴청정한 그 기간을 보면은 1834년부터 1852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수렴청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도 자기가 막 임명을 했죠. 철종도 이 순원왕후가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누구랑 상의했냐? 그 안동 김씨 중에서 영의정 있거든요. 김좌근이라고. 같이 협의해서 강화도령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강화도령으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왕가의 후손 중에 한 명을 불러다가 했는데, 이 철종의 신분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조의 서자 사도세자가 있잖아요. 후궁의 아들. 근데 그 정통성을 그 이후로 한 번도 확보를 못했어요. 서자의 서자. 그러니까 정통 계보를 따라서 왕이 세워지지 못한 조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종, 흥성대원군이 앞에 나서면서 이제 세도쟁 정치를 기존에 있던 성씨가 아니라 그냥 흥성대원군이 대신해서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세도 정치가 이제 철종 때 끝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는데, 모습을 달리해서 세도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외척들의 주도적으로 외척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가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모습을 달리해서 고종태도 흥선대원군이 했다라는 거. 또 명성황후랑 대립하면서 민씨가 또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외척들의 갈등이 나라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지 않고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농사 짓고 서로 싸우고 가 쓰고 상투 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당시에 세계는 어땠을까라고 살펴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순조 시대 때 우리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처음에 그 세도 정치 시작했던 순조 때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폴레옹이 황제에 올랐어요. 황제에 올랐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그런 전쟁이 한창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헌종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공산당 선언이 발표가 되었어요.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당 선언이 헌종 때 세계에서는 발표가 되었다. 또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노동자들이 자기의 선거권을 투쟁을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유럽이나 이런 쪽 보면 공권 사상이잖아요. 지주들이 있었고 귀족들에 의해서 지배가 됐던 그런 현상들이었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흥 부르주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도 뭔가 의사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점점 발전돼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노동자들도 나도 선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세계 판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지배와 피지배층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헌종 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을 마르크스가 했다. 철종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을 보면은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세계의 정세는 우리는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진짜 너무나 무식한 수준이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세계는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니까는 가슴속 깊이부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일본 개화 미리 됐었고, 그 다음에 고종 때 올림픽 경기가 1회로 또 개최가 됐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리면서 서로 땅 따먹기로 열이 올라있는 이 지구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점점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곧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20세기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있을 때 세계는 이렇게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세도 정치와 숙문천무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숙문천무 사상은 이 구한말에 갑자기 나타난 사상이 아니에요. 보시면 신기한 게 고려도 왕건이 창설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이성계가 시작을 했잖아요. 왕건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문인일까요? 무인일까요? 무사들이에요.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채택한 거는 조선 같은 경우에 성리학, 그죠?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리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병,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병들을 키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사병들을 잠재우고 그다음에 억눌러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방원 같은 경우도 자기는 사병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됐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사병은 굉장히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 성리학을 강조하는 유교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의 숙문천무 사상이라는 거는 글을 숭상하고 무력, 전쟁, 그 다음에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군사들을 천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숙문천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상이다라는 거죠. 또 사대부들이 그 정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면서 특히나 무관들을 엄청나게 무시했다라는 것. 그래서 조선의 통치 이념 자체가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렇게 사대부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하다 보니까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외란과 호란을 접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부국 강병설을 일으킬 때마다 사대부들은 자신의 권력을 무관들과 같이 나눴을까 봐 되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제한하고 국방력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는 그런 비틀려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거듭된 외란과 호란을 경험하면서도 그게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항복하자. 그 다음에 잠깐 피신해 있자. 이런 식으로 사대부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런 사대부들의 모습은 이원론에 잠식된 우월의식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원론. 세계를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한국의 조선의 세계는 중국이었죠. 중국은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중화사상. 명나라를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명을 친 나라가 청나라잖아요. 그래서 청은 오랑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화사상과 오랑캐. 그거를 중국을 보면서 그 사상을 키우면서 명은 숭배하고 청은 원수같이 대하고 어떤 그 나라의 시대의 급변인데 거기에 우리가 종속돼 있다 보니까는 그 사상을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신과 무신. 문신은 아주 엘리트고 무신은 무식한 분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우리나라는 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여자를 수혜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흐름을 봤어도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산농 경제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장영실 같이 실학 그건 좀 약간 천시하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살았었다라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지키는지는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를 계획하지 못했다. 말을 해줘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밖에서는 이미 공업 기술을 통해서 얻는 생산품들을 이제 자기 나라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무역, 수출도 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가장 먼저 영국이 선두주자로 일을 했죠. 일단 연료가 바뀌었습니다. 나무를 떼워서 하는 거 그런 개념에서 이제 나무를 떼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석탄이 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삶의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럼 석탄을 만들게 되면 그거를 캐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갱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동하려면 철도도 만들어야 되고 철도를 만들면 기차가 있는데 그걸 옮길 수 있는 증기기관차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그래서 15세기, 16세기부터 시작한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 가장 초기 그 산업혁명의 그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전에는 모직물, 짐승의 털을 가지고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면을 개발한 면공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람의 어떤 의복이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또 병원에서 그 모든 것을 케어하기 위해서 면 제품이 필요했다. 그래서 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어떤 경제 구조도 바뀌고 정치 구조도 바뀌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조 때 우리나라는 세도 정치가 이제 아주 극성을 부리는 때에 접어들었는데 이 순조 때 영국은 세계 최초로 철도를 개통했어요. 1825년이죠. 그리고 헌종 때에는 그 노동자들의 선거권 획득, 아까 말씀드렸던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자들의 선거권 획득을 위한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영국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면 공업에 대해서 1인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면 공장을 돌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은폐했어요. 아무랑도 공유를 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느 선에 올라섰다라고 하니까 영국이 그 기계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같이 발전의 가도에 올라서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계 수출 금지가 해제되면서 이제 세계가 영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선진적, 자립적인 공업국이 되었다. 또 그렇게 선진국으로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후진국이 있죠. 그걸 따라가는 그런 나라들도 생기면서 이제 식민지라는 개념도 세계의 어떤 나라 정치 구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영국의 식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민지가 그래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거가 이제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철종 때는 드디어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국제적으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국제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남북전쟁 나고 노예 해방 일어나고 하면서 전체 세계는 이런 식으로 막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오로지 조선의 세계는 중국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뭡니까? 나라에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그 땅덩어리 안에서 양반과 그 상놈만 있는 거죠. 종만.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는 죽어.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는 이 숙문천무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하나 기억할 것은 숙문천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생긴 게 아니라 조선의 초기부터 쭉 있었던 사상,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사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세도정치죠. 세도정치를 보면은 단순히 외척들이 정치를 했던 그런 것이다. 간단히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식의 세도정치가 있었는가를 봤더니 이거를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현상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치에 대한 지식이 짧아가지고 다 매칭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식의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변사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비변사는 국방을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중종 때 이게 활성화된 그런 기관인데 외랑거부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변사의 그 기능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의정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있죠. 또 육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 정치를 운영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전쟁이 많다 보니까는 그 비변사에 이 사람들이 하는 기능을 좀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비변사는 그 당시 최고 의결 기구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이 비변사의 주요 요직을 다 외척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안보까지 다 외척들이 결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외척들은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사이즈, 나라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어떤 정세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파악해야지 우리나라가 어때야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이 안에서의 가문의 이익에만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래 기능으로 되돌린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이 비변사의 기능을 본래대로 만들고 심지어는 축소시켰죠. 그래서 대원군 때 이 비변사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관인데 여기를 다 외척들이 하고 있었으면서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었으면서 제대로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도전 정치의 현상은 뭐냐면 매관매직. 돈 주면은 관직을 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관리가 됐다. 그럼 그거를 또 채워야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분노했던 거는 삼정의 문란이라는 부분입니다. 삼정의 문란. 삼정이라는 건 뭐냐면 전정, 군정, 환국이라는 게 있어요. 전정은 토지에 관련된 세금이고 군정은 군대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환국은 어려울 때 나라에서 곡식을 빌리고 추울 때 갚는 그런 제도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엄청난 비리의 온상지가 됐다라는 거죠. 전정 같은 경우는 지주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라의 세금 바칠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녹을 받는데 나라의 세금은 바치지 않는다. 어이가 없죠. 그 당시 소장농들은 그 지주들, 양반들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졌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소작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값을 수확의 50%를 갚는 걸로 빌려서 지었어요. 근데 그것만 갚는 게 아니라 지주들이 밭에 대한 세금은 주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금도 소장농한테 물렸어요. 그러니까 소장농은 땅 빌려서 농사 짓는 50%도 그 양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양반이 내야 되는 세금도 자기가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정 자체의 구조가 문제가 심각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진결이라는 게 있어요. 진결. 진결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묵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도 세금을 매기는 게 진결이죠. 은결은 뭐냐면은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만들어내서 다 토지 대장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이 들어오면 그거는 조세 관리자들이 착취를 해요. 그 다음에 도결이라는 게 있죠. 도결은 뭐냐면 그 관에서 관가라는 게 있잖아요. 관가가 관리하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사취를 해요. 뭐 공적인 일을 한다 하는데 거기서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 세금을. 그리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토지대장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백성들한테 물리는 거죠.
그게 도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지징세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토지 자체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번이 없는 거예요. 오류동이 우리 교회가 이제 뭐 8납길 50이잖아요. 거기가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8납길 뭐 50-2, 50-3 이런 걸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세금을 없는 땅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게 백지징세. 지금의 뭐와 막 연상이 되는 게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군정. 군정은 그 당시는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남자들이 분포를 바치게 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망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잖아요. 망해서 도망가면은 마치 계대 결혼법처럼 그 친척이 그 분포를 대신 납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족징이라고 하죠. 근데 친척도 없어. 없으면은 이웃 사람이 내줘야 돼요, 대신. 그러니까 내 옆집이 망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집에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가 2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이웃집에 산다는 이유로 내가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징이에요, 인징. 그 다음에 가장 황당한 거는 백골징포라는 게 있어요. 백골징포. 짐작이 되십니까?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름을 안 지우고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황구첨정이라는 게 있어요. 황구첨정은 어린아이인데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기재를 하는 거죠. 10살인데 16세 이상이라고 기재해서 세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반대되는 건 뭘까요? 강년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60살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60이 안 됐다고 기록하고 세금을 더 뺏어가는 거죠. 그런 이상한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황복에 대해서 볼 건데 황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궁기 때 곡식을 나라에서 이제 빌려갔다가 출수하고 나서 갚는 거잖아요. 한곡이라는 기구인데 여기서 늑대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늑대는 뭐냐면 곡식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너 빌려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걸 갚으라 라고 하는데 그 빌려간 만큼 갚게 두지 않죠. 거기에 또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치는 것들이 뭐냐면은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서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쌀 100섬을 빌려갔다. 근데 장부에는 150선 빌려갔다고 쓰고 150을 다 내게 만드는 거죠. 또는 그 실제로 빌려주지 않았어요. 관련된 어떤 관리가 빌려간 거죠. 근데 기록은 네가 빌렸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우리나라 민족성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쌀을 빌려주는데 빌려줄 때 막 돌이랑 같이 섞어서 줘요. 그럼 무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을 때는 쌀로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과 전혀 상관이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이 된다라고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세도 정치와 숙문천무 사상이 우리나라에 아주 뼛속 깊게 그때 잠시 나타나서 멸망한 게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내려왔는데 굉장히 심하게 부패가 됐고 심하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 아표지를 보셨나요? 아표지에 보면은 세 가지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철학자 산티아나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건데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뼈가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그게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배우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면 그 뼈아픈 역사는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박물관, 거기에는 망각은 포로로 이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그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면은 뼈아픈 과거가 나한테 다시 온다라는 얘기예요. 기억함은 구속의 비밀이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근현대사의 본문과도 같은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설명할 줄 아는 어른과 아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계시록 2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 말씀 5절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애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행위의 수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또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또 사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된 것을 우리가 다 방어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제대로 하는데 딱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표대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거죠.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이랬어. 이래가지고 결국엔 6.25가 났어. 그런 도식적인 애국심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식적인 애국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 구속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런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왜 우리를 구해주셨는가, 우리나라를 왜 살려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자체도 거기서 출발해야지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이 그 처음의 깨달음, 처음의 사랑과 함께 가는 우리의 견딤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을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근현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존속 이유, 우리나라와 함께 동행해 주신 이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또 그것을 분명히 내 안에 명제로, 한 줄짜리 명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78편 2절 말씀 보시면은 공동 번역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육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교육.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육이 뭘까요? 구속사 시리즈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이 뭡니까? 근현대사 시리즈예요. 어떤 사상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가장 위험한 사상이 무엇인가? 위험했던 사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나라를 위험하지 않게 만들자라는 게 근현대사 시리즈의 한 가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거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사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보다 더 좀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했을 때 우리의 뿌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그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랐던 이런 속성들이 분명히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말씀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진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결말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나가는 근현대사 앞으로의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제껏 아버지 존속해온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조선이 망한 원인이라고 했을 때 세도 정치, 흉문천무 아버지 8글자로 끝내버리고 말지만 아버지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민족성을 봤을 때 아버지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버지 나라를 뒷전으로 하고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에 취해서 아버지 봐야 할 것을 눈 가리고 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근현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러하신 지혜로 아버지 구속의 섭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잘라버려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그런 모든 사상들을 깔끔하게 마음 가운데 정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탑재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아버지 또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 모든 관계들이 아버지 나라와 상관없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기 위한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애국심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워놓으신 또한 목적이 있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나와 밀접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는 나라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신앙의 바탕 위에선 그런 애국심 아버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고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올바른 믿음과 애국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할 때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